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증시각도기 TV에서는 아주 특별하고 멋진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자타공인 중국 1등 하나금융투자 신흥국 파트 팀장 김경환 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소비 기술 혁명을 보면서 정말 너무 깜짝 놀랐는데, 징동닷컴의 물류 시스템 같은 걸 보면 진짜 화들짝 놀랍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후진국 중국이 맞는가? 이제는 세계에서 제일 발달한, 그리고 뭐 요즘에 이제 나오는 또 AI도 그렇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대폭적 변화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지 중국을 계속 관찰하시고 보신 분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도대체 미국에서 공부한 애들이 이렇게 세상을 바꿔놓은 건지 도대체 그런 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 뭐 미국 유학 출신, 그러니까 제가 북경대 다닐 때만 해도 한참 토플 같은 거에서 미국 유학 가는 게 주류였으니까 네. 그때 갔던 인재들도 많이 돌아오고, 혁신성 이런 걸 떠나서 일단 그 시장에 좀 기회를 많이 줬죠,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가 빅테크가 됐건 뭐 인터넷 플러스 이런 것도 전체 기억하실 텐데, 2015년, 16년 이럴 때 전자생 거래로 시작해서 트래픽 베이스 큰 애들이 자본 조달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용이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그쪽으로 인재들이 좀 많이 몰린 것 같아요. 네. 그냥 판을 깔아주긴 했군요. 완전히 깔아줬죠. 완전히 깔아줘서 한쪽에 이제 제조업 축이나 이런 쪽에서 수출도 중요하지만 수출 의존도 확 이제 더 올리기 어려운 구조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업 쪽에서 혁신형 서비스업, 인터넷 플러스. 그래서 물론 제조 2025 이런 걸 했었습니다만 상당히 이쪽에서 이제 전략보다는 서비스 쪽에 돈들이 많이 몰렸고, 그게 이제 상당히 많은 북경대, 칭화대 이런 인재들과 유학파들과 상당한 인원들이 그쪽으로 이제 가서 우리나라의 벤처 이런 거 다음으로 온 거긴 하지만 그 집중도나 압축은 중국 유니콘 뭐 이런 시장까지 치면은 역사적으로 제일 빠르지 않았나. 그렇죠. 네, 돈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2010년부터 해서 굉장히 좀 빠르게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해외 자금도 그렇게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막 열어준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내부 돈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해외 했던 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VI 지배구조로 상장한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쪽의 조달인 거고. 네. 제가 알기로 뭐 불과 20년 전에, 20년이 안 되죠. 거의 저 업계 들어왔을 때 텐센트가 뭐 거의 돈 구걸하다시피 우리나라도 와서. 아니, 5년 전만, 5, 6년 전만 해도 그렇게. 네, 5년은 아니고 그냥 10년 가까이 정도? 네. 그러니까 조달하려고 막 국내에 와서도. 조달은 그렇겠네요. 그때 네. 주가가 5년, 6년 전만 해도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네스펀지 그 남아공 어체가 대박 터진 거잖아요. 텐센트 투자한. 그러니까 그런 민영기업들의 경우는 해외에선 그랬고, 보통 이제 내부적인 돈들이 쏠림이 시작된 게 이제 굉장히 컸죠. 모든 어떤 리소스가 거기 몰렸고, 중국이 생각보다 그 거시적으로 당이 뭔가 지정한 그 정책을 일반 개인들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 갖고 돈 번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쪽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기는 그냥 음식점하고 뭐 이렇게 하려다가 아니고 굉장히 포부가 크고, 이게 사기인지 진짜 사업인지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방향성 잡아준 거에 따라서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뭐 이런 배터리, 전기차 그런 거에 몰두하기 때문에 당의 선전이 굉장히 영향이 크고요. 그 쏠림이라는 게 중국이 항상 과잉을 만드는 이유는 인구도 많지만 당의 그 메시지에 굉장히 좀 충성도가 높다. 그래서 그게 말씀하신 징동이 됐건 후발주자가 됐건 계속 따라가려는 애들이 내부에서도 복제를 하다 보니까 그게 엄청나게 나름대로 이제 양의 질을 좀 구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 번 자금이 있었군요. 넘치는. 네, 중국에서 돈 번 분들은 다 부동산이죠. 그렇죠. 초기 자본은. 그 돈들이 인터넷 기업으로 들어갔다라고 보니까 순식간에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됐었군요. 미국에서 공부한 애들도 있었지만 그 인재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돈이 있어야 뭘 하는데 야, 그 깃발 흔들어 줬고 적이라고 지시를 방향 지시등 켜주니까 일사불란하게 그렇죠. 거기서 일단 1등만 되면 무조건 큰 어마무시한 이 소매 시장을 잡아먹으니까 그렇죠. 네. 그게 뻔히 보이니까 그냥 전진 앞으로 이거는 뭐 중간에 안 멈춘다 뭐 이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이 시도해보는 정책이 아니라 그냥 이건 확실시된 정책이니까 그 방향으로 대출이 나갈 거고 그 방향으로 이제 이금융권에서도 할 거고 VC들이 붙고 또 부동산이 알아서 깔고 있는데 알아서 부동산까지 또 오르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 것 같고 상당히 제가 기억에만 해도 하여튼 전자상거래니 이런 것들의 그 폭발적인 인기는 네. 네, 선순환으로 돌아갔던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는 정부보다 더 커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규제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회보다 더 힘이 세면 안 돼. 당보다 더 힘이 세면 안 돼. 지금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 규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확실히 경고를 보낸 건 맞죠. 민간 네. 섹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 민간 섹터를 중국에서 보면 항상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진 민퇴라고 그래서 국영과 정부기관은 전진하고 민영기관은 항상 후퇴한다는 그런 얘기가 그냥 한 20년째 항상 중국에서 고사성어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돈의 흐름도 옛날에 대출이 쉽게 나간 것도 다 이제 국가 관련 섹터였고, 네. 근데 이제 민간이라는 시장이 커지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와 어떤 많은 돈들이 이제 과집중 현상이 일어나면서 말씀하신 대로 마윈이 됐건 어떤 특정 인물이 됐건 걔네들이 주도하는 어떤 이 집중도가 위협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고 그래서 이걸 어느 순간에 좀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타이밍이 있었겠죠. 그게 마윈이 발언이던 뭐든 계긴 됐을 거고 저는 그냥 당을 뭐 제가 신격화하고 그런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조금 항상 그 혁신이나 뭔가 개혁을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느 그 중국의 그 통일국들도 초기 25년 넘어서 가면서 항상 그 무너지게 되는 그 영속 기간이 짧은 경우가 항상 그 주도층 세력의 어떤 부패나 혁신을 못한 거에 대해서 항상 그 피해의식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지금 건국한 이후로 혁신을 해야 되는 타임이 딱 됐는데 위협 세력이라고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민영 섹터들을 이제 밀어주기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알아서 민영 기업들이 커진 쪽이 제일 커진 게 가장 시가총액으로 본다면 개별 이런 기업들이나 섹터가 이 정도로 시가총액에 뭐 과점을 하고 이 정도가 되는 거는 중국 당 입장에서는 견제 시점이 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는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당이 항상 그 풀어주고 완급 조절을 하는 방식을 보면은 반독점이나 이번에 빅테크 규제도 옛날에 좀 하던 패턴하고 비슷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은 그 어찌됐건 간에 무슨 수출이 됐건 아까 말씀드린 과잉 설비였던 그런 전통 에너지가 됐건 산업이 형성될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밀어주고 풀어줬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 잡기 시작하면은 파괴적으로 한 번에 잡을 때 그거를 선동해서 보여주고 제일 센 애나 리더격인 어떤 산업이 됐건 기업이 됐건 이런 걸 소위 말해 좀 조져야 강한 이제 메시지 효과를 주잖아요. 그런 걸 저는 좀 봤기 때문에 이제 빅테크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글로벌 트렌드로 볼 수도 있고 또 유관 산업이 워낙 많아져가지고 저희가 이제 말이 많아지지만 또 그냥 당이 당처럼 했네라는 생각도 좀 가질 때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 내면의 상황과 아예 없었던 이런 위협을 느껴서 또 새롭게 이렇게 한다라고까지는 제가 아직은 모르겠고요. 근데 나중에 가서 밝혀지겠죠. 지금 요새 하는 행동들이 워낙 이상하게 제가 봐도 이상한 게 좀 많아서 너무 시장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너무 꼼꼼하게 지금 모든 컨텐츠부터 시작해서 사상까지 지금 전반적으로 좀 들어오다 보니까 이건 조금 과하다는 측면도 좀 일부 있어서 이건 한 3년에서 5년을 지켜보면은 좀 판가름 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완전히 예단할 수는 없는데 반 정도는 당의 패턴과 유사한 것도 있었고 또 나머지 반 정도는 그게 독재를 더 하고 싶은, 그러니까 3년인 4년임을 하고 싶은 그 어떤 정치적 욕심일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가 모르는 여론의 위협을 좀 느껴서일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좀 그 시스템 리스크라는 거가 터지면 중국은 당의 어떤 체제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애들이니까 일단 경제는 좀 하단을 지키는 쪽으로 가고 산업 규제는 최대한 이제 피해가 결국 민간 섹터가 돼버린 거라는 걸로 저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고 싶고요. 민간을 이제 어떻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하다 보니 민간에 몰려있는 섹터가 또 하필 그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제 주도권을 조금 더 세게 잡으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균형을 잡을 거로 생각하는데, 균형이 결국에 안 잡혀서 시장이 깨져버리거나 이러면 좀 문제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9월 들어서 중국에서 되게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는 게, 지방 부동산 가격을 지방정부가 지금 못 내리게 가격 제한령을 내리고 있어요. 또 가격이 안 내려가게? 안 내려가게.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있었던 일이,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상들이란 디벨로퍼들을 네. 또 그 유해탄이라는 면담, 그 무서운 면담을 지방정부가 했대요. 그래서 어떤 네. 지방정부에서 불러다가 가격 재고털이나 분양가나 이런 거를 후려치면은 안 된다. 어허. 네, 그래서 네. 가격을 제한을 하고, 얘네들은 지금 자금 순환이 안 되니까 돌려야 되니까 지금, 그렇지. 네, 돌리려고 지금 내놓고 있는 거, 땡처리도 해야 되고, 네네. 그것도 지금 막고 있고, 돈줄은 위에선 막고 있는데 또 밑에서는 그렇게 못 팔게 하니까 이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죽으라는 얘기죠. 일부 지역은. 업체들은 죽겠네. 그러면 돈 유동은 안 되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떨이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저는 전형적으로 이제 시장을 정말 좀 우습게 하는 행동으로 보는 거죠. 그건 좀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아하, 시장 기능이,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죽으면 좋은데 또 안 죽고 뭐 버텨서. 그러니까 이게 중국은 확실히 이해하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보다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물면 서울 경기도가 다르고 다 그런데, 네. 부동산 시장 역시 또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예, 네. 코끼리 어디 다리만 조져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중국의 1, 2선 도시 얘기가 아니라 3, 4선 지역 쪽에 재고를 정말 이따시만큼 쌓고 있는 지역들 얘기예요. 네. 그쪽 지역이 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전체 한 10에서 20%는 될 걸로 전 추정하고, 이쪽은 재고를 털어야 되기 때문에 막상 털어야 되는데 지방정부 메시지는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시장의 기본적인 작동 기능을 너무 거만하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 결국에는 아무리 규제 산업이지만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고 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런 현상도 저는 좀 달갑지 않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나 지금 헝다그룹이 부채 규모가 한국 돈으로 300조가 넘는. 네. 그때 질문하셔서 저도 그때 좀 버벅거려갖고, 좀 이제 저희 크레딧한 친구를 좀 봤는데, 일단 뭐 부채 비율도 한 400~500% 되고, 네. 이제 잔존 그 부채는 많긴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헝다그룹은 어떻게든지 너무 큰 회사니까 중앙에서 저 전담 마크 하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 그 회사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가 그동안에 2008년 이후 사업을 벌이면서 같이 자란 수많은 건설 업체들이, 저도 재작년인가 코로나 전에 계림이라는 동네를 거기 시골이더라고요. 예, 여행지죠. 예. 아파트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짓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고, 그다음 거기 가이드가 자기 꿈이 돈 벌어갖고 아파트 하나 사는 게 꿈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간극이 클 텐데. 예, 그러니까 자기 월급 얼마인데 저거 얼마라고 그러면서, 이 정도 월급 받아서 저기 아파트 어떻게 사지? 저렇게 많이 지었는데 다 저렇게 비싸면 저거 누가 들어가는 거지 도대체? 그런 생각이 정말 절로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지방 도시의 부동산을 어떤 식으로든지 할인해서 팔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는데 그걸 또 못 팔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당분간 중국에서 다른 것보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부동산 쪽을 조금 계속 뉴스를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네, 저는 이제 그 부동산을 제일 많이 내년에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네. 한쪽에서 뭐 본토 증시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주식이 좋건 뭐 그런 애들이 있고, 이제 수요 사이드는 아니고 공급이나 투자 사이드고, 한쪽에서 이제 내수 쪽의 침체 요인 중에 부동산을 보고 있고, 더 가서는 제일 무서운 얘기지만, 네. 블랙스완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10년 부채 리스크 말했던 사람들 다 틀렸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터진다는 부동산이니까, 네, 부동산 가격도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고, 지적하신 대로 진짜 제가 지방공항 가보면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저희 뭐 청라신도시나 이런 것처럼 검단처럼 그게 뭐 제 눈앞에 막 진짜 어마어마하게 불 꺼진 것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네. 도대체 이거는 언제쯤 팔릴까? 예. 네, 그런 애들 많아서, 이제 그런 애들하고 상해 북경은 다르죠. 근데 그렇죠. 이제 지방 도시라는 게 작동이 안 하면 정부가 부실해지고, 지방 정부가 주도하는 어떤 모든 정책이 다 셧다운이 되고, 결국에 그 어떤 정부 소비가 줄고,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중국은 또 침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기 때문에, 네.
예, 부동산이 흥망성쇠로 넘어가는 현재 이제 초고성장기에서 뭐 지난 실버 마켓이라고 하지만 골드를 지나 실버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요새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쇠락으로 가고 있어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자꾸 부동산 얘기 들으냐면 네. 중국에서 모든 부에 하여튼 그 제가 만난 모든 사람의 체감 그리고 제가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중국에 가서 위축되고 막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들이 결국엔 다 그 부동산으로 축적된 것들이거든요. 아, 이거 정말 기업들도 체험담 그렇고. 진짜 와닿습니다. 네네네. 옛날에는 우습게 보던 애들이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제가 생활하면서 학생 때야 당연히 뭐 어느 정도 마음적으로는 그러고 살았고. 학창 시절에는 오렌지족이었죠. 중국에서는. 네, 중국에서는 뭐 네. 밥도 엄청 떵떵거리도 시켜 먹고 굉장히 편하게 지냈죠. 근데 네. 그 출장을 가면서 제가 뭐 대리 때부터 상업 때부터 이제 다니면서 점점 환전하기도 위안화가 비싸지고 네. 체감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그러기가 어려워지고 건물을 보면 일단 위축되고 또 거기서 돈 번 분들을 만나 보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부자가 된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다 집이었거든요. 집을 깔고 그거의 사업을 위반으로 해서 네. 재투자에 성공하시면은 텐센트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것들이 굉장히 그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블랙스톤이랑 중국의 소호 차이나라고 해서 네, 소호차이는 아주 기가 막힌 건물 네. 지어놨더라고요. 베이징 같은 데 가보시면은 정말 힙플레이스를 만드는 이 소호 차이나가 네. 저는 진짜 중국의 건축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중국의 건축 실력이 이 정도일까 할 정도로. 굉장히 독특했죠. 네. 그 우주선 같고. 네. 근데 걔네들이 지금 뭐 부부가 이제 은퇴를 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설들은 있는데 네. 어쨌건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고 헝다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그 사회가 압축적으로 했던 부동산의 이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서 근데 왜 못 팔게 해요? 뭐 저도 기사를 보고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지금 나온 얘기는 없는데 정부 규제가 그걸 지명해서 소호 차이나를 규제한 건 아닌데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에 블랙스톤의 그 매각 합의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3년이고 5년이고. 네. 네, 그래서 그쪽에서는 기다릴 수가 없다는 의견이고 가격도 많이 후려쳤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부부가 이제 자기네 은퇴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아마 오늘자로 이제 그 매각 결렬 얘기 이후에 오늘 주가 한 뭐 30% 가까이 빠졌다고 하는데 네. 아마도 뭐 자진 상폐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정리가 될 텐데 한 시대가 끝난 거죠. 수출이 끝나가고 수출은 다시 좀 살아났지만 부동산의 한 축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그 뒤안길에 있는 리스크가 아직은 훨씬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는 반대쪽에서 제일 체크해야 될 리스크로 생각합니다. 네. 사실 따져보고 뒤집어보면 왜 저렇게 행동하느냐를 보면 최근에 지니 개수나 이런 것들 보면 좀 지나치더라고요. 불균형에 대해서. 예, 불균형이 네, 양극화. 0.7이? 나오면 안 되는 숫자, 아마 1이면 100% 불균형이겠죠, 그게? 네. 그러니까 이 상태로 조금 더 가서 불균형이 더 커지면 사회 안정성 자체가 당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 수준까지 가기 때문에 조치를 시작한 거 아니냐. 뭐, 이제 뭐, 사회주의, 특색 사회주의도 있고, 뭐, 정권을 유지, 그게 아니고, 불균형이 진짜 그게 달했다.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네. 도농 간의 격차. 말씀하신 지금 최상위층과 아닌 애들의 사이 상황 그리고 중산층의 취약성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 본인들 집권에 대한 위협이 될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슬픈 얘기인데 제가 중국에 90년대에 가서 그 WTO 가입한 걸 보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중국의 발전을 보면서 이걸 주도했던 사람이 누굴까? 근데 결국에는 그 다 농민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향 중국 아시겠지만 호적 같은 게 못 바꾸니까 시골에서 태어나서 소위 말해 전체 13억 인구 중에서 한 뭐 8, 9억 명의 그 풀에서 네. 이제 부모 애들 낳아놓고 할머니가 보는데 본인들이 이제 도시로 나와서 동부 연안 이런 데 나와서 건설 노동자 또 수출 이런 데 해서 하고 또 그 돈을 얼마도 안 되는 돈을 또 저축을 하고 네. 또 그걸 이제 부양을 해서 살았는데 이분들이 일단 너무 1세대들이 다 늙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구 주축으로서 양극화가 커지게 만드는 주축 인구들은 이미 늙었거나 도시에 사는 분들은 그렇게 양극화를 키우는 요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앞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20, 30대들이죠. 네. 이들이 느끼는 양극화가 이제 후세로 계속 빈곤이 물려지다 보니까 극빈층은 벗어나긴 했다고는 하는데 지금 공동부인이 얘기하면서 이제 그 중산층 두텁게 한다는 거는 근데 기본적으로 한쪽에선 사상 주입도 좀 해줘야 돼요. 네. 이걸 견디게 해야 되니까 저희가 뭐 헬조선도 얘기하고 그러듯이 이 세대들이
과연 이제 불만이 없을 수 있겠냐. 그럼 한쪽에서는 조금 이데올로기나 좀 컨텐츠 관리나 이런 것도 좀 세게 하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저는 이걸 조금 이분법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연계해서 빅테크랑 얘기를 드리는 거는 중국에 가보시면은 이 농민공들이 1세대 했던 분들이 이제 대체가 돼서 시내 그 1, 2선 도시에 나와 있는 그런 이 지방 출신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뭐 하냐? 대부분 이제 배달, 배달하고 외식 택배. 서비스, 콜센터 이런 데서 일하잖아요. 약간 이제 중저가 서비스업 이런 사람들이 과연 맨날 이제 게임기 들여보고 뭐 폰 보고 과연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처음엔 고용 창출이라고 해서 정부가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다음 단계 봤을 때는 크게 고용에 질적 고용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음 세대 농민공이나 이주노동자들의 후세대들에게 최대한 중산층인 척을 만들어 주려면 전략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 그게 좀 제조업을 좀 중시해서 다시 한번 제조업에서 뭔가 그 좀 고용을 창출해 보고 서비스업의 경우는 이제 중복되는 것들은 좀 까겠다. 이제 이런 전략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양극화 해소하는 방식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방식으로는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보시기에 쟤는 진짜 우리랑 다르다. 우리랑 쫓아오는 우리가 일본이랑 비슷하게 갔고 미국이랑 비슷한데 쟤네는 싱가포르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데라고 하는 거를 너무 앞으로 10년 동안 보시게 될 거고 저조차도 좀 생소한 게 많아요. 제가 중국에서 공부하고 후에 일한 10년 하고도 또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그냥 우리의 경험 머리로 그러니까 이 정도 소득 만bol사면 이런 소비 패턴이 나오고 그렇게 저희 경험으로 중국 투자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더 중국 애들이 하고자 하는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해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양극화 문제는 해결이 쉽진 않을 거로 생각하는데 제일 민감하고 나중에 쿠데타라도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분들은 아쉽지만 늙어버렸고 돌아가시고 있거나 그래서 그분들은 고령화로 잘 묶어주는 되는 거고 젊은 세대들은 사상적 주입과 물리적 정신적 공동부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전 세계를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안 벌어질 수는 있겠다. 지금 상황에서 잘하면 다른 나라들 양극화는 우리랑 비교 못하는 데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조금 다른 애들도 어려우니까 자기네 양극화도 자기 방식으로 좀 해보려고 좀 몸부림을 치는 게 뭐 공동부유니 사교육 제한이니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욕이 과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자기 생각으로 보는 미국 투자자, 한국 투자자들은 더더욱이 중국 주식에 대해서 좀 극단적인 선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저조차도 그 부분은 동의를 좀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래서 많이 좀 양쪽 균형감 있게 업데이트 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최근의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앞에 그 펼쳐질 그 중국의 흐름은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쫓아오면서 자본주의의 압축적 발전을 하면서 보여주었던 자본주의 과거 역사의 압축적 흐름이 아니라 그들만의 독특한 신기한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돼서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베이징 올림픽 때 뭔가 확실히 보여주고 싶겠죠? 동계올림픽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를 보여주는 게 내부 결속력이라 저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남한테 멋지게 보여줘서 우리 이런 나라야. 최근에 보면은 MZ세대한테 국뽕이 넘치더라고요. 중국 친구들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수준입니까? 네, 어마어마한 수준이고요. 뭐 조작된 언론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언론 보고 얘기 드리는 느낌보다는 전체적인 사회적인 느낌이 뭐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밀어붙이고 있고 20, 30대가 저는 상당 부분 호응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긴 시각에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한테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 내부 단속력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내부가 이제 분열되지 않고 현재 상황들을 최대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면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그렇게 국뽕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이고 아마 이번 베이징 올림픽이 그 국뽕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부스터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008년에 북경 올림픽도 가서 봤는데 그때만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나 또 그때 상황이 글로벌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진짜 G2가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한 상황이었고 의외로 지금 이번 이벤트는 뭐 내부 결성을 좀 따질 것 같은데
글로벌리 자기네들이 좀 이렇게 행사한다는 차원이라서 저는 의외로 베이징 올림픽은 아주 뭐 올해만큼 이런 창당 100주년 이벤트 같은 그런 것보다는 크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냥 그 시점에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빨리 이제 여행 자유화나 네. 대외적으로 빨리 이렇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미중 간의 관계나 이런 것 쪽에서 좀 모멘텀으로 보는데, 저는 생각보다는 북경 올림픽 때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금 그냥 결속에 좀 쓰는 정도. 네, 그래서 그게 뭐 게임 체인저가 되거나 네. 강하게 뭔가 심하게 뭐가 그 앞뒤로 세게 나올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제가 워낙 그 궁금한 게 많은 사람이고 호기심이 워낙 많아가지고 사실 애널리스트들 모시면 제가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질문이 어디서 튈 줄을 몰라가지고 애널리스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오늘 이야기를 다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시간이 되신다면 뭐 가끔씩 네. 저희 채널 나와주신다면 너무 영광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중국 그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을 가끔씩 얘기해 주시고, 네. 네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금융투자 그리고 자타가 공인한 대한민국 중국 넘버원 하나금융투자의 신흥구 주식 파트장 김경환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증시학도 TV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많은 해안을 우리에게 주신 김경환 애널리스트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